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집안은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항상 밝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였습니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며 놀아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저녁밥을 차려놓고 동생과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 오는 시간에 부모님이 오지 않자 동생은 배가 고파 칭얼거리며 엄마를 찾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우는 동생을 달래며 하얀색 보자기에 동생을 들쳐업고 동네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까지 부모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소녀가 당산나무에 다다를 쯤 배가 고파 칭얼거리던 동생은 어느새 소녀의 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이 든 동생을 웃으며 바라보던 소녀는 어머니가 어서 오길 당산나무에게 기도하며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산나무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소녀에게 검은색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소녀에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에 소녀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가면을 쓴 남자가 소녀의 입을 막고 소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소녀가 휘청거리며 가면 쓴 남자에게 끌려가자 소녀에게 엎여 잠들어 있던 동생이 놀라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가면을 쓴 남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무언가 생각한 듯 이내 소녀의 등에 엎여있던 동생을 빼앗아 당산나무 아래 절벽으로 던져버립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동생을 잡으려고 뛰던 소녀는 가면 쓴 남자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고 힘없이 늘어진 소녀의 손에는 동생을 업을 때 썼던 하얀 보자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소녀를 가면 쓴 남자가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원한이라. 가면을 쓴 남자는 동생이 떨어진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소녀를 하얀 보자기로 감싼 뒤 소녀를 들쳐매고 사라졌습니다. 스산한 늦은 저녁 당산나무 앞에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서늘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한 지체 높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탈취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었지만 가문의 막대한 돈과 권력으로 인해 도성에서 이 가문을 막아서거나 가문이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평온한 악행을 일삼던 어느 날, 한 무신 가문의 등장으로 인해 평온했던 악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 도성으로 불려온 이 무신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임에도 전쟁의 공로로 왕의 총애를 받아 쉽사리 건들 수 없게 되자 평소 곁에 두고 쓰던 무당을 불러 저 무신 가문을 도성에서 쫓아낼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무당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무신 가문의 어린 장남에게 저주화살을 날려 무신 가문을 도성에서 쫓아내자고 말을 합니다. 이에 흡족한 미소를 짓던 가문의 수장인 김대감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 무당이 말한 저주를 바로 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무당은 무신 가문에게 강력한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는 순수한 소녀와 원한이 필요하다며 그에 맞는 소녀를 구해달라고 김대감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당의 요청에 김대감은 간만에 재미있는 유흥거리가 생겼다는 표정을 하며 무사들을 불러 무당이 필요한 소녀를 잡아오라는 지시를 합니다. 김대감이 무사들에게 지시를 하자 아무도 없던 김대감 뒤로 가면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면 쓴 남자가 나타나자 김대감은 의외란 표정으로 가면 쓴 남자를 바라봅니다. 가면 쓴 이는 그런 김대감을 무시하듯 무당에게 말합니다. 지금 황장군 장남에게 살을 날린다고 한 것입니까? 무당이 갑자기 나타난 가면 쓴 이를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가면 쓴 남자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재미있겠군요. 그 재물 제가 가져다 드리죠. 그 말과 함께 가면 쓴 이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면 쓴 남자가 사라지자 무당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김대감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진 가면 쓴 이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듯 괜시리 헛기침을 합니다. 김대감의 헛기침에 정신을 차린 무당은
찝찝한 마음으로 김대감에게 인사를 하며 물러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무당 앞으로 하얀색 보자기에 감싼 소녀를 무사들이 데리고 옵니다. 무당이 하얀 보자기를 풀자 거기엔 아직 어린 소녀가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녀의 모습을 본 무당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정신이 흐릿한 소녀를 커다란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부적들을 항아리 주변에 붙인 뒤 항아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항아리 속에 홀로 남은 소녀는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서서히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소녀가 들어있던 항아리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칠 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저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뜨겁던 항아리는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녀를 가둔 항아리는 계속 뜨겁게 달궈졌다가 다시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소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 소녀의 몸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고 그렇게 몇 날인지도 모를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들어있던 항아리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무당이 소녀가 들어있던 항아리 뚜껑을 열자 항아리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거세게 뿜어 나오던 검은 연기가 거치자 그 속에는 비쩍 메말라 앙상하게 뼈만 남은 미라 형태의 소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소녀의 얼굴은 앙상하게 메마른 몸과는 달리 묘한 생기가 감돌고 있었고 소녀의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하얀 가루가 뒤덮여 마치 하얀 분을 칠한 듯한 모습으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소녀의 모습을 보고 만족한 듯 웃으며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말과 함께 황장군 장남에게 저주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구판 한가운데에는 하얀 얼굴의 미이라 형태의 소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당은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쥔 채 광기에 찬 눈빛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무당이 주문을 외울 때마다 무당의 칼날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 칼날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베듯 허공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늦은 저녁, 그 순대는 집안을 엄습해오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사악한 검은 그림자가 집을 감싸며 집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대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사악한 저주의 기운이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자신이 수호하던 가문의 장남에게 깃들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저주의 검은 손길이 장남의 이마에 닿으려는 찰나 그 순대는 재빨리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들어 망설임 없이 검은 그림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을 내뿜던 검은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저주의 기운은 흩어지며 역겨운 악취를 풍겼고 그 순대는 칼끝에 맺힌 검은 피를 털어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인가. 그 순대의 단호한 일격에 장남에게 깃들던 사악한 저주의 기운은 악취를 풍기며 흩어졌지만 곧이어 더욱 불길한 기운이 집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주를 날리던 무당은 자신의 술법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저지당하자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이내에 자신의 저주가 저지당한 거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더욱더 강력한 저주를 내리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들고 소녀에게 다가섭니다. 무당이 소녀 앞에 서서 칼을 높이 치켜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주문을 외우자 무당이 들고 있던 칼에 불길한 검은 기운이 깃들여졌습니다.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우던 무당의 입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자 무당의 표정이 섬뜩하게 변하더니 들고 있던 칼을 소녀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소녀의 입에서 기괴한 소리와 함께 검은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나왔고 검은 기운은 흉측한 형상을 띠며 소녀와 무당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곧장 황장군의 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황장군 집 주변으로 마치 먹구름이 뒤덮은 듯 어두운 기운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장남을 보호하던 그 순대는 더욱더 강력한 어둠의 기운이 집을 향해 다가오는 걸 느끼곤
품속에서 오래된 낡은 함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함을 열자 거기엔 빛바랜 부적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부적을 꺼내든 그 쓴대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손을 그어 피로 부적을 적셨습니다. 그 쓴대에 피를 머금은 부적이 붉은 빛을 발하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던 악귀의 기운을 휘감더니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무당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편 소녀의 몸에 꽂힌 칼을 잡고 눈을 감은 채 주문을 외우던 무당이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소녀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있던 칼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스르륵 뽑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주문을 더 크게 외치며 필사적으로 칼을 소녀의 몸에 다시 꽂으려 했지만 칼은 마치 거부하듯 소녀의 몸에서 뽑혀 나왔고 칼날에 묻은 건 붉은 피가 달빛 아래 기괴하게 반짝였습니다. 컵. 무당의 얼굴은 공포심에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후. 어느새 소녀에게 박혀 있었던 칼이 무당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칼날이 무당의 가슴을 꿰뚫는 순간 무당의 입에서 검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에 깃들여 있던 악귀의 기운은 무당의 몸으로 흩어졌습니다. 무당은 자신의 저주가 되돌아온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가슴에 박힌 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저주가 어찌 이렇게. 무당의 시야가 점점 흐려져 가는 순간 그의 눈앞에 가면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면 쓴 남자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헐떡이는 무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잘해주었습니다. 그 아끼던 부적을 사용하게 했으니 이제 편히 가시지요. 말을 마친 가면 쓴 남자가 무당의 가슴에 박힌 칼을 발로 잔혹하게 비틀자 칼날은 뼈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무당의 가슴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무당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피로 물든 두 눈으로 가면 쓴 남자를 노려보았지만 이내 힘이 다한 듯 고개를 떨구며 마지막 숨을 토해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뜬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무당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무당을 내려다보던 가면 쓴 남자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무언가 만족한 듯 입가에 미소를 보이던 가면 쓴 남자가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이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가면 쓴 남자가 사라지자 숨막힐 듯한 적막이 구판을 뒤덮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흩어진 부적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맴돌던 가운데 축 늘어져 있던 무당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무당의 가슴에 박힌 칼에서 검은 음산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몸에 숨어있던 악귀가 무당의 가슴에 박힌 칼을 타고 솟구쳐 나와 구판한 가운데 쓰러져 있던 소녀에게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소녀의 몸은 순식간에 어둠의 기운에 잠식당했고 불길한 기운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로 검은 핏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어둠의 기운은 소녀의 가슴으로 모여들더니 벌어진 상처를 순식간에 아물게 하고는 소녀의 몸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은 다시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소녀가 눈을 뜹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깨어난 듯 소녀의 눈동자는 마치 다른 존재가 깃든 듯 음산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뜩한 빛은 금세 사라지고 본래의 맑고 투명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뜬 소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어버린 몸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소녀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주변은 마치 지옥 속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 기괴한 의식을 치른 듯한 재단과 깨진 잔해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어있는 무당의 모습은 소녀의 온몸을 싸늘한 공포로 물들게 했습니다. 소녀는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에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내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녀의 욕망에 반응하듯 조금씩 움직였고, 소녀는 희미한 의식 속에 남아있는 집의 기억을 붙잡아 찢어진 손톱과 피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몇 날 며칠을 기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녀의 눈앞에 꿈에 그리던 집이 나타났습니다. 소녀의 등 뒤로는 험난했던 여정을 말해주듯 피로 얼룩진 흙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집에 도착했지만 소녀를 따뜻하게 맞이해줄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부모님의 시신이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본 소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던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동생이 소녀를 향해 뻗었던 손길과 항아리 속에 갇혀 홀로 느껴야 했던 칠흑 같은 고통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소녀를 덮쳤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뒤섞여 소녀의 가슴은 터질 듯 답답해졌고, 힘겹게 억눌렀던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기 시작하자 소녀의 피로 물든 얼굴이 마치 분을 바른 듯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소녀의 마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악한 힘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맑고 착했던 소녀는 어둠에 갇혀 사악한 복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귀와 그 쓴대. 기억을 되돌려 찾아간 무당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무당의 시신은 누군가에 의해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어둠이 소녀의 그림자를 삼켜버리자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소녀를 부릅니다. 꼬마야,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것이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 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무도 없던 어둠 속에서 웬 남자가 나타나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없이 울던 소녀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자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요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이냐?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어린 것이 어쩌다 이렇게 요괴가 되었느냐? 소녀는 영문을 모른 채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아직 자신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남자는 더욱더 안타까워하며 소녀에게 말합니다. 잘 듣거라, 꼬마야. 내 요괴가 된 너를 이 자리에서 바로 죽여 마땅하나. 어린 너를 차마 죽일 수 없구나. 그러니 나랑 한 가지 약조를 하면 내 너를 살려보내 주겠다. 남자의 말에 겁을 먹은 소녀가 두려운 표정으로 몸을 떨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그런 소녀를 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수를 생각하지 말거라. 요괴가 된 네가 피를 갈망하게 되는 순간 악귀가 될 것이다. 너를 그렇게 만든 이에 대한 복수에 눈이 멀어 사람을 해하거나 한다면 내 너를 찾아 반드시 멸할 것이니 행여 복수를 한다거나 하는 마음은 접거라. 아직 완전히 요괴가 되지 않은 지금 너의 마음속에 차있는 탁기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니 복수 따위 생각 말고 평생을 참선하며 살아가거라.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약조를 한다면 내 너를 살려보내 줄 것이다. 남자의 말에 소녀는 울음을 멈추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된 도리와 누유된 마음을 어찌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가 있습니까? 제 동생과 부모님을 죽인 이들은 기필코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것입니다. 소녀의 말에 남자는 소녀가 잘못하면 사악한 악귀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차고 있던 칼에 손을 가져가다 멈추고는 소녀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 내 너의 억울한 마음은 내 다 알 수는 없다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너를 이 자리에서 죽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의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는 것이냐? 정령 어둠에 숨어 살아야 하겠느냐? 남자가 마지막으로 소녀에게 말하자 소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말했습니다. 나를 여기서 죽인다 하여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착하디 착한 부모님과 어린 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그들을 어찌 용서하라 하십니까? 내 비록 사악한 요괴가 아니 악귀가 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의 원수를 기필코 찾아내어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들어야겠습니다. 남자는 소녀의 완고한 생각에 고민을 합니다. 이 어리디 어린 소녀가 어찌 이리 원한을 품을 수가 있는지. 필시 누군가 소녀를 제물로 바쳤을 텐데 주술의 제물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을 터인데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 요괴로 변하게 되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 남자는 불현듯 생각난 게 있어 소녀에게 묻습니다. 아이야, 꼭 네가 연매의 제물이 된 아이더냐? 남자가 말하자 소녀의 표정이 바뀌며 남자를 향해 말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혹 저를 납치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좀 전까지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소녀의 표정이 절실하게 변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소녀의 말을 듣더니 칼을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한탄을 하며 불쌍한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수호하던 가문에 누군가 내린 저주를 자신이 되돌려 보낸 뒤 그 저주의 흔적을 추적하여 저주가 시작된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피던 중 울고 있는 소녀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연매의 제물이었다니. 무당은 첫 번째 저주가 실패하자 더 강한 저주를 날렸고 그건 제물을 죽여야 완성이 되어지는 사악한 주술로 남자가 무당이 날린 저주를 되돌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지키는 가문은 크나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저주가 완성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었고 되돌려진 저주를 무당이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되돌려진 저주를 맞고 죽게 되고 저주의 제물이었던 소녀가 무당의 생명을 흡수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눈을 떠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뜬 소녀는 그대로 평범하게 살았으면 되었을 텐데 힘들게 집으로 돌아간 소녀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부모님이 차디찬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면서 소녀 안에 잠들어 있던 연매의 고목이 깨어나 소녀의 순수한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뒤틀린 가지를 뻗어 고목의 어두운 기운으로 소녀의 마음을 서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13살이나 1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리디 어린 소녀가 괜한 가문들의 싸움에 휘말려 고통을 겪었을 어린 소녀를 불쌍하다 생각한 남자는 소녀가 요괴가 된 데에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는 차마 자신의 손으로 어린 소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아직 완전한 요괴가 되지 않은 소녀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아이야, 복수를 한다고 다가 아니란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너에게 돌아온단다. 그리고 사귀인 너는 끝도 없는 어둠에 갇혀버릴 것이다. 네, 너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나 널 대신해 내가 복수를 해주며 너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 네 안에 가득 찬 한을 풀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대신 넌 부처를 모시며 평생을 참선하며 살아가거라. 남자의 말에 소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자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의 원수를 어찌 남의 손에 맡긴단 말입니까? 무슨 연유로 제 복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부모님과 동생의 복수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일 것이 아니라면 소녀 이만 떠나겠습니다. 소녀의 강단 있는 표정과 말에 남자는 더 이상 설득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소녀가 떠나 복수를 하게 된다면 악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 굶주려 숱한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남자는 결심한 듯 자신이 차고 있던 검을 빼들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퍽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 소녀의 어깨에 박힙니다. 소녀의 짧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남자는 소녀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보곤 이내 고개를 돌려 화살이 날라온 곳을 바라봅니다. 화살이 날라온 방향에서는 수많은 횃불이 일렁거렸고 그 불빛 사이로 무기를 든 무사와 궁수들이 남자와 소녀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지체했구나. 남자는 소녀에게 정신이 팔려 다가오는 적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이윽고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며 적들이 다가오기 전에 소녀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소녀가 있어야 할 곳에는 부러진 화살과 소녀의 핏자국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운명인 건가? 남자는 혼잣말을 하곤 소녀가 떠난 자리를 한번 보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덕 너머로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산 여기저기에 울려 퍼집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귀 김대감이 탁자를 내려치며 화를 냅니다. 어찌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 어린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김대감 앞에 무릎 꿇은 중년의 남자가 땀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것이 웬 무사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 많은 무사들이 고작 한 명을 상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화가 난 김대감이 노발대발하자 앞에 무릎 꿇어 있던 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었던 김대감의 뒤에서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서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냈고 당산나무에서 소녀를 납치했던 남자가 쓰고 있던 것과 동일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장검을 들고 있던 가면의 남자가 김대감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는 아마 황 장군이 거느리는 그 승대일 것입니다. 김대감은 남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 승대? 김대감의 질문에 남자는 이어 말을 합니다. 그 승대는 황 장군 가문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둠을 힘으로 사용하는 요괴로 주로 밤에 활동을 하며 어둠이 있을 때는 그 적수를 찾기가 힘듭니다. 대신 낮에는 그 힘을 쓰지 못하니 아침동이 틀 때를 노리면 될 것입니다. 요괴? 황 장군이 요괴를 데리고 있단 말이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잘 아는 것이냐? 김대감의 말에 가면을 쓴 사내가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었습니다. 가면을 벗자 나타난 그의 얼굴에는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세로로 길게 이어진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보여준 상처가 대답이었는지 이내 다시 가면을 쓰고는 김대감 뒤로 사라집니다. 남자의 말에 김대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가 말한 대로 그 요괴라는 그 승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아침에 습격을 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날이 밝게 되면 목격자가 생길 게 분명했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날고긴다는 김대감이라도 목격자가 많아봤자 좋을 게 없었고 행여 소문이 개성까지 난다면 전쟁의 공으로 총애를 받는 황 장군의 습격에 대한 조사가 나올 테고 그럼 분명 김대감을 싫어하는 날파리 같은 것들이 쫑알대며 하찮은 날개짓을 할 텐데 그것들이 쫑알대는 소리가 귀찮아질 것 같은 김대감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에 잠기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남자가 말을 꺼냅니다. 대감, 저희 쪽 무사가 아닌 외부 무사들을 고용하여 도적대로 위장시켜 습격하면 저희와 연관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습격이 다 끝난 다음 저희 무사들이 도적대를 소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혹시 모를 작은 흔적까지 없애면 뒤탈 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정 안심이 안 되시면 습격에 참여한 인원을 전부 멸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말에 비로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다는 표정을 지은 김대감은 남자에게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말을 하곤 오래된 체증이 가신 듯 미소를 보였습니다. 한편 칠흑 같은 어둠을 삼킨 깊은 산속 나무가지 사이로 스며든 달빛 아래 겁에 질린 소녀가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4살 남짓한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가냘픈 어깨에는 부러진 화살이 깊숙이 박혀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피로 물든 손으로 어깨를 움켜쥔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산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대는 나무 그림자와 불신연스러운 바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이 되어 소녀를 위협했고, 스산한 바람 소리는 굶주린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소녀를 부르며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 계속 뒤를 돌아보며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 소녀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을 붙잡기라도 하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이 어두운 산은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당장이라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소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산을 오른 소녀의 눈앞에 가파른 절벽이 나타나자 소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갈 곳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던 소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부모님과 동생이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버티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자 그간 참아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지금껏 붙잡고 있던 삶의 끈이 스르륵 풀리자 소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의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토록 그립던 부모님과 사랑스러운 동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운 부모님과 동생을 보자 소녀의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이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무당의 얼굴과 처참하게 죽어간 부모님, 눈앞에서 절벽으로 떨어진 동생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기억이 차가운 증오로 변하는 순간 소녀의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짹짹짹.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따스한 햇살이 누워있는 소녀의 눈꺼풀을 간지럽히자 소녀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소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낡은 누각 아래에서 몸을 일으킨 소녀는 누군가 자신을 치료한 듯 어깨에 박혀있던 화살 대신 하얀 천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새들의 지저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소녀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과 따스한 햇살에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일어났느냐? 낯선 목소리에 소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긴자한 미소를 띤 노승이 약초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누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냐? 아직 움직이면 좋지 않단다. 어린 것이 어쩌다가 그리 험한 꼴을 당했느냐? 노승의 따뜻하고 걱정 어린 말에 소녀는 경계를 풀고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찌 여기 있는 것입니까? 새벽녘에 절벽 위에 쓰러져 있는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단다. 저기 저 옷으로 갈아입거라.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 무리를 하면 안 된다. 노승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그곳엔 깨끗한 옷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약을 다려올 테니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거라.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그 말을 끝으로 노승이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짙은 어두운 밤, 소녀는 맨발로 차가운 땅을 딛고 가파른 절벽 위에 홀로 서 있습니다. 절벽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거렸습니다. 달빛에 비춰진 그곳엔 썩어가는 시체 세 구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그들이 자신의 부모님과 동생임을 알아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바닥에 누워있던 시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 소녀를 향해 뻗어지고 텅 빈 두 눈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소녀는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절벽 아래에서 누나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자 소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절벽으로 다가섭니다. 절벽에 다가선 소녀가 발밑을 바라보자 거기엔 소녀의 동생이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소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살려줘. 나 좀 여기서 구해줘. 그 모습에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절벽에 매달려 있는 동생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 따뜻한 숨결과 함께 전해지는 말에 소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이 소녀를 보며 눈물이 그렁한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동생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더니 누나가 죽었어야 했어. 왜 나만 죽은 거야? 왜 나만 혼자 버려두고 갔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죽어. 울부짖는 동생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손은 흉측하게 변하여 소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소녀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순간 어디선가 목탁 소리와 함께 나지막히 불경 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동생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는 이내 소녀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듯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컥! 콜록콜록! 소녀는 기침을 토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일어난 소녀의 머리맡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탕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명한 꿈의 잔상이 아직 남아있는 소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요한 달빛이 비추는 낡은 누각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불경 소리에 이끌리듯 소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자신을 구해준 노승이 가부좌를 한 채로 불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불경 소리에 소녀의 끔찍했던 꿈의 기억은 희미해져 사라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깊은 밤을 가득 울리던 불경 소리가 멈추자 눈을 감고 있던 노승이 천천히 눈을 떠 소녀를 바라봅니다. 노승은 소녀의 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손자국을 바라보며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내 짐작은 했다만 어린 것이 어찌 이리도 악독한 저주에 걸렸단 말이냐. 악독한 지고 어린아이한테 어찌 이렇게 사악한 주술을 부렸단 말이냐. 노승은 겁에 질린 소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소녀는 노승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사람이 아닙니까? 다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노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어린 것한테 어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단 말인가. 노승은 울먹이는 소녀의 안타까운 모습에 불쌍을 바라보며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는 사악한 기운이 잠들어 있단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 너에게 사악한 주술을 걸었던 것 같구나.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주술이 완성되지 못하고 깨어지면서 사악한 기운의 파편 조각들이 내 안에 남아 널 괴롭히는 것 같구나. 노승의 말에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녀의 물음에 노승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고는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당분간은 마음을 편히 먹고 몸을 회복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거라. 알겠느냐?
노승의 말에 소녀는 불상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디 부모님과 동생의 복수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노승의 치료로 회복된 소녀는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연매의 고목은 다리를 틀고 소녀를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소녀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어린 동생과 함께 웃고 뛰놀던 행복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너털웃음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동생의 해맑은 미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워 소녀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이내 부모님과 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소녀의 눈앞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는 텅 빈 눈으로 소녀를 노려보았고 어머니는 찢어진 입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동생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소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우리를 죽였어. 복수해야 해. 저들을 죽여야 해. 부모님과 동생의 원혼들은 소녀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며 음산한 죽음의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소녀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원혼들은 더욱 강하게 소녀를 올가매며 가두었고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소녀를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듯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순간 소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소녀는 노승을 찾아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노승은 괴로워하는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소녀는 노승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괴로워하는 소녀를 보며 노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연매의 고목은 그 어둡고 강렬한 기운으로 서서히 소녀의 의식을 탐하며 빠르게 소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녀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어둠을 방치할 수 없었던 노승은 결국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소녀 안에 잠들어 있는 연매의 고목을 개화시켜 요괴의 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소녀를 놔두면 연매의 고목이 완전히 개화하여 소녀를 집어삼키고 악귀로 만들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소녀가 악귀가 된다면 죄 없는 사람들이 소녀의 손에 끔찍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소녀 또한 어둠에 잠식되어 피에 굶주린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노승은 소녀가 어둠에 완전히 잠식당하기 전 소녀 안에 잠들어 있는 연매의 고목을 봉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봉인을 위해서는 고목을 완전히 개화시켜야 했고 그렇게 되면 소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요괴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연매의 고목이 검붉은 꽃을 피워 소녀를 완전히 집어삼켜 소녀가 악귀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노승은 깊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리고 소녀를 부릅니다. 애써 밝은 미소를 띠며 다가오는 소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노승은 다시 한번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어둠의 파편들을 더 늦기 전에 제거해야만 한단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연매의 저주를 풀어야만 한단다. 연매의 저주가 담긴 고목을 개화시켜 그 파편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승이 말을 하다 멈추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요괴로 살아가야 한단다. 요괴가 된다는 말에 소녀가 당황한 얼굴을 하자 하지만 걱정 말거라. 내 안의 어둠은 내가 봉인할 테니 넌 그저 평범한 삶을 살면 된단다.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봉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다. 내 마음속 분노와 증오가 커질수록 봉인은 약해지고 어둠이 다시 널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노승의 말에 소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이 소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자 따스한 기운이 소녀의 몸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몸은 검은 기운에 휩싸였고 날카로운 손톱과 이빨이 돋아났습니다. 소녀의 모습을 본 노승이 불경을 외우자 노승이 쥐고 있는 염주에서 눈부신 금빛 섬광이 뿜어져 나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고통이 소녀의 몸을 감싸 안았고 몸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과 함께 누군가 자신을 내면 깊숙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소녀의 눈앞에는 시퍼런 달빛 아래 거대한 연매의 고목이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고목 아래에는 한 소녀가 얼굴을 무릎에 묻고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울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순간 울고 있던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니 뒤틀린 가지 사이로 흉측하게 생긴 악귀가 흘러내리는 침을 닦으며 소녀를 향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 음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악귀가 소녀를 향해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자 소녀의 몸은 공포로 뻣뻣하게 굳어갔고 소녀의 눈앞으로 부모님의 죽음, 무당의 잔인한 의식,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감정이 증폭되어 소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순간 소녀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길게 자라나고 손톱은 날카롭게 길어졌으며 소녀의 눈동자는 붉게 변하고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마치 분을 바른 듯 하얀 얼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변화에 흡족한 미소를 짓던 악귀는 음흉한 눈빛으로 소녀의 몸을 훑으며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감히 어린 영혼을 더럽히려 하다니. 악귀가 정신을 잃은 소녀를 향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어둠을 가르는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안개와 어둠을 뚫고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소녀 앞을 가로막고 소녀에게 다가오는 악귀에게 염주를 휘둘렀습니다. 물러가라! 악귀야! 노승이 염주에서 금빛 섬광이 일어나 어둠을 몰아내며 소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녀를 감싸 안은 금빛 섬광의 빗줄기가 악귀를 덮치자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줄기로 인해 악귀가 물러나는 듯 했지만 이내 찬란한 금빛을 암흑이 집어삼켰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 노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과 악귀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악귀의 힘은 노승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노승은 악귀의 공격을 막으며 생각보다 강력한 힘에 당황해합니다. 소녀에게 깃든 연매의 저주가 이토록 강력했단 말인가. 연매의 저주의 파편이 소녀의 깊은 한을 먹이 삼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노승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지쳐 비틀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는 순간 악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악귀의 압도적인 힘으로 인해 노승은 연매의 고목을 완전히 정화하여 봉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간 악귀가 소녀를 완전히 집어삼켜 소녀와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연매의 고목을 향해 봉인 주문을 외웠습니다. 노승의 주문에 고목을 둘러싸고 있던
음침하고 어두운 기운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희미한 잔상을 남겼고 정화되지 않은 어둠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승이 고목을 봉인하자 소녀에게 다가가던 악귀는 고목의 힘을 잃어버려 휘청거렸습니다. 노승이 고목을 봉인한 것을 알아챈 악귀가 소녀를 향해 다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리 오거라. 넌 나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악귀가 소녀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노승이 염추가 번개처럼 날아와 악귀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하찮은 마음을 따위가 어디 감히 사람을 해치려 드느냐? 노승의 일갈에 염주는 악귀의 목을 조였고 눈부신 금빛 섬광과 함께 악귀의 목이 끊어져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악귀를 처리한 노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고릅니다. 이제 고목만 처리하면 이 모든 게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소녀를 바라봅니다. 소녀의 길어졌던 머리카락과 날카롭던 손톱, 그리고 하얗게 변하던 얼굴은 평범한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이제 모든 게 끝이 났구나. 넌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단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지만 그 순간 스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소녀가 노승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노승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녀를 향해 주문을 외우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승의 주문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소녀는 고목을 향해 손을 뻗어 노승의 봉인에 의해 작아진 고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식간에 고목은 검은 어둠이 되어 소녀의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고목에서 뿜어나온 검은 기운이 소녀의 몸을 뒤덮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애야. 노승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고목의 어둠의 기운은 소녀에게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고 소녀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노승은 쓰러진 소녀의 선택을 안타까워하며 깊은 한숨과 함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마음이 이토록 깊었단 말이냐? 그는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이 굴레를 짊어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목에 붙어있던 악귀는 제거되어 소녀가 악귀가 되진 않을 거란 거였습니다. 노승은 기절한 소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방에 눕혔습니다. 너의 선한 마음을 믿어볼 수밖에 없구나. 희미한 등불 아래 소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소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인간과 요괴의 두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내 안의 선한 마음이 어둠을 이겨내길 바라마. 며칠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 소녀의 곁을 노승은 간절히 기도하며 밤낮 없이 소녀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소녀가 눈을 떴을 때 노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느냐? 노승은 따뜻한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소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느냐? 노승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노승은 소녀의 복수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인간의 선한 마음과 요괴의 어두운 본능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널 괴롭힐 것이다. 부디 사악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마. 소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노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어둠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이들과 그 죽음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제 손으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노승은 소녀의 굳은 결심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너에게 아무런 위안도 가져다 주지 못한단다. 오히려 너의 마음속 증오의 불길만 더욱 기울 뿐이다. 부디 내 안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마. 며칠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된 소녀가 노승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날까 합니다. 노승은 떠나려는 소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소녀의 복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여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구나. 내 다시 한번 부탁하마. 부디 사람을 해하는 살인귀는 되지 말거라. 소녀는 노승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승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노승과 작별한 소녀는 복수를 위해 길을 나섰지만 어디로 갈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소녀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무당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낡고 음침한 무당집은 여전히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탓인지 소녀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이렇다 할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무당집을 뒤적거리던 소녀는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한 실망감에 휩싸여 인근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녀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숨이 턱 막히는 짙은 혈향이 소녀를 덮쳤습니다. 마을 전체를 자욱하게 뒤덮은 이 짙은 혈향은 어딘가 한 곳에서 흘러나와 마을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기가 된 이후로 소녀는 극도로 예민해진 후각으로 인해 코를 찌르는 이 비릿한 피냄새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피냄새를 따라 한참을 걸어 커다란 한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짙은 혈향은 한옥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주변은 쥐 죽은 듯한 고요한 적막감이 맴돌았습니다. 소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한옥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끼 가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대문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대문 안은 마치 지옥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숱한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이 흘린 피가 검붉은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100발의 노인의 머리가 마치 섬뜩한 전리품처럼 꼬챙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 처참한 광경에 속이 뒤틀리는 듯한 울렁거림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묘한 흥분감이 가슴 한켠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고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녀는 여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자신만큼 원한을 가진 자의 소행인지, 소녀는 혹시 여기서 벌어진 일을 찾다 보면 자신의 일에 대한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그날의 참변에 대해 듣게 됩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황장군의 집. 이른 새벽, 무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황장군의 집을 포위하듯 조금씩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하나같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로 인해 황장군의 집 주변은 숨쉬기조차 힘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복면을 쓴 이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무 위 허공을 바라보더니 말을 합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아무도 없던 나무 위에서 얼굴에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더니 나지막히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그 승대가 주변이 포위되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가면을 쓴 남자의 말에 복면을 쓴 남자가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그러자 가면 쓴 이가 고개를 저으며 아직 해가 뜨기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하게 두시지요. 복면을 쓴 남자는 그가 지금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가면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 표정을 알 순 없었지만 그의 말투는 지금 상황을 매우 즐거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면 쓴 남자에게 시선을 거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황 장군의 집 주변은 수십 명의 무사들이 내뿜는 살기로 인해 숨쉬기 힘들 정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은 그들이 내뿜는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 장군의 집 안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은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 수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황 장군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건 마치 들개들 수십 마리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을 둘러싼 뒤 느끼는 절대라는 공포감, 그 공포감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짙은 살기를 내뿜고 있다는 것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면 쓴 이는 순간 자신이 호랑이 굴에 쳐들어간 들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젠장, 이거 들깨가 된 기분이군. 황 장군의 집 주변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듯한 긴장감으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든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대는 집을 둘러싼 살기를 느꼈습니다. 집을 포위하듯 좁혀오는 살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자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 순대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시간대를 노려 습격을 계획했을 것이나 황 장군은 이러한 습격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적들을 막을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저 산 너머로 해가 뜨면 그들은 습격을 시작할 것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대는 남은 시간 동안 적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황 장군의 가족들만이라도 대피시키기로 결정하고 조용히 그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큰 소리라도 난다면 적들은 곧바로 습격을 강행할 것이기에 자신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 황 장군의 가족들만이라도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순대는 조심스럽게 황 장군의 처소로 들어가 장군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호군 일어나십시오. 황 장군은 누가 자신을 불러 깨우자 눈을 뜹니다. 자신의 앞에 그 순대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대의 긴장한 표정에 무언가 잘못됨을 직감한 황 장군이 말합니다. 뭔가 왜 그런 겐가? 그 순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얼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황 장군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그 순대를 바라봅니다. 김대감인가? 그 순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이런 고약한. 내 너무 쉬이 생각했나 보군. 황 장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알던 김대감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기에 지금 집이 포위가 되었다면 집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황 장군의 침묵에 그 순대가 재촉을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피하시지요. 황 장군은 그 순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변이 포위되었다면 식솔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자네는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겠나? 네, 자네에게 어려운 부탁만 하게 되는군. 황 장군의 말에 그 순대도 황 장군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섭니다. 황 장군을 말리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더 이상 머뭇거리기엔 시간이 촉박했기에 그 순대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돌아서는 그 순대의 모습에 황 장군은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그간 고마웠네. 내 이렇게나마 자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으니 되었네. 잘 지내시게. 장군의 말을 뒤로 그 순대가 사라지자 황 장군은 자신의 머리맡에 있던 애병 청검을 뽑아듭니다. 청검의 푸른 검신에서 서리빨 같은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조여오는 주변의 살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황 장군은 오랜 전우와도 같은 청검을 어루만지며 비장한 눈빛으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너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겠구나.
매 마지막 가는 길 너와 함께하니 외롭지는 않겠구나. 우리 함께 마지막을 신명나게 놀아보자꾸나. 황 장군의 말에 청검이 대답이라도 하듯 검신의 푸른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황 장군은 청검을 들고 방을 나섭니다. 황 장군 집 외곽. 인사가 끝났나 보군요. 복면 쓴 남자의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가? 살 길을 버렸군요. 가면 쓴 이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대풍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대풍산에 해가 뜰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대풍산을 바라보던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복면 쓴 이에게 말합니다. 두개조를 뒤뜰로 보내 장남을 잡으라고 하십시오. 아마 그 승대가 호의를 할 것입니다. 절대 맞상대를 하지 말고 최대한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을 벌며 싸우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호랑이를 잡으러 가야겠지요. 가면이의 말에 복면 쓴 남자가 손짓을 하자 모여있던 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동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가면 쓴 이가 복면 쓴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시작하시죠. 복면을 쓴 남자는 제자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주변을 둘러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남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전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주먹을 펴자 그의 손에는 흥건하게 땀이 차 있었습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극도의 긴장감에 묘한 흥분이 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손을 바라보던 그가 신호를 보내자 주변에 몸을 숨기고 있던 무사들이 그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대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복면 쓴 남자도 긴장을 털어내듯 자신의 손에 땀을 한번 털더니 복면을 고쳐 쓰곤 그들을 따라 대문으로 뛰어갑니다. 장군의 방을 나온 그 승대는 뒤뜰에 있는 장남의 숙소를 찾아 장남을 깨웁니다. 충아, 일어나거라 어서. 다급한 소리에 어린 충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거기엔 자신의 무술사범인 한씨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항상 여유로웠던 아저씨가 이렇게 다급하게 자신을 깨우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없이 한씨 아저씨를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장남을 데리고 집을 벗어나려는 순간 대문이 쾅 부셔지더니 담과문으로 수십 명의 무사들이 습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집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는 듯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베어 나갔습니다. 습격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황 장군 집은 아비규환이 되어 싸우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집안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륙의 향연이 이어지던 그때 쾅! 복면 쓴 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뒤로 날아갑니다. 그곳에는 푸른 성광이 뿜어 나오는 검을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가 내뿜는 기계는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황 장군. 복면 쓴 이들 중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사들이 무의식 중에 뒷걸음을 쳤습니다. 칼밥을 먹는 이들 중 황 장군의 위명을 모르는 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황 장군 집이야? 된장 어쩐지 돈을 많이 준다 했네. 복면 쓴 무사들 중 누군가 투덜거렸습니다. 황 장군 집을 친다고 했으면 그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였습니다. 복면 무사들의 눈에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황 장군이 보인 무의는 전설로 불리고 있었고 그의 손에 목이 떨어진 외구와 오랑캐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푸른 빛이 나는 검을 들고 귀신처럼 싸운다 하여 청귀란 별명을 가진 그가 전장이 아닌 지금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무의가 전성기만큼은 아닐 것이며 세월이 흘러 노년에 접어든 그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곳에 있는 복면 쓴 무사들을 쉽사리 다가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 장군의 등장과 함께 집안 곳곳에서 들리던 비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황 장군을 향했습니다. 황 장군과 무사들의 대치가 이어지자 무사들 사이에서 건장한 체격의 복면 쓴 이가 나섭니다. 그는 가면 쓴 남자와 대화를 나누던 이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황 장군에게 묵례를 합니다. 고군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칼밥을 먹는 놈들이지만 신에까지 져버리진 않습니다.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지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황장군은 그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에게 건넨 말이 자신이 아닌 주춤대는 무사들을 향해 하는 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자신에게 예를 갖추는 듯했지만 자신을 이용해 망설이는 무사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이 환기가 되자 복면 쓴 남자는 황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자가 손짓을 하자 눈치를 보며 주춤대던 무사들이 황장군을 향해 달려듭니다. 푸른 나비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릅니다. 그 나비는 빠르지도 느리 않은 속도로 사뿐사뿐 춤을 추듯 우아하게 날고 있었습니다. 황장군의 검이 그 푸른 나비를 따라잡기라도 하듯 천공을 가르자 달려들던 적들은 칼날의 궤적에 따라 허공에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들의 핏방울은 붉은 안개가 되어 비명과 함께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황장군의 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른 나비를 쫓듯 혹은 나비가 검을 인도하듯 검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건물을 연상케 했습니다. 검광이 번뜩일 때마다 적들은 그림자처럼 쓰러졌고 그들의 잔영은 땅에 짙게 스며들었습니다. 황장군이 청검과 함께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그들이 생전 마지막으로 보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황장군의 등장으로 집 주변 공기가 달라지자 호랑이가 나타났나 보군. 황장군 집을 살펴보던 가면쓴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가 나온 걸 확인한 남자는 이제 슬슬 가볼까? 그 말을 뒤로 가면쓴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이런. 그슨대는 난감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엔 시간이 남았음에도 이렇게 습격을 강행했다는 것은 적들이 내부 상황을 눈치챘다는 거였기에 그슨대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 전체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어린 장남을 데리고 빠져나가기엔 시간이 모자르겠다고 생각한 그슨대는 충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중아,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넌 저길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거라. 그리고 아버지 친구 이장군네로 가서 김대감이 기어코 일을 벌렸다고 전하거라. 알겠느냐? 내 곤노를 뒤따라가마. 그슨대가 충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무사들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여기 장남이 있다! 그들을 발견한 무사들이 몰려들자 그슨대는 칼을 뽑아 그들을 하나씩 베어기를 틉니다. 습격한 무사들 중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를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단시간에 모두를 상대하기엔 몰려든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적들은 자신과 장남을 포위할 뿐 이렇다 할 공격은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장남의 퇴로를 차단당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간 장남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에 그슨대는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는 적들 사이를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는데. 그슨대는 이 대치가 길어져 봤자 더 이상 답이 없다 생각했지만 적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지독하게 장남만을 공격하고 빠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기에 장남의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풍산에 드리웠던 어둠이 점차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슨대는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간 대풍산 너머로 해가 떠올라 자신이 사라지게 되면 장남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기에 조금 위험하더라도 장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슨대는 적들을 향해 크게 검을 휘두른 다음 움찔하며 물러서는 적을 확인하고는 장남을 들쳐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슨대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적들의 급소만을 정확하게 노렸고 그 빠르고 정확한 공격에 적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겹겹이 쳐져있던 포위망이 드디어 뚫렸지만 대풍산의 어둠 또한 여명의 빛에 의해 빠르게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포위를 뚫은 그슨대는 장남을 내려놓고 대문을 향해 손짓합니다. 충은 한씨 아저씨의 몸이 점차 희미하게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중아, 어서 대문으로 달리거라. 시간이 없다, 어서. 한씨 아저씨의 말에 정신을 차린 충은 대문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렇지. 사라졌던 가면 쓴 남자가 지붕 위에서 나타나 그슨대와 장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화살을 시위에 당겨 그슨대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발버둥 치거라. 내가 고통스러워할수록 내가 즐겁지 않겠느냐. 대풍산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자 그슨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장남은 대문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면스니에 당겨졌던 활시위가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슝, 퍽. 가면 쓴 남자의 손에서 떠난 화살이 대문을 향해 달려가던 장남의 가슴을 꿰뚫어버립니다. 장남은 그대로 쓰러졌고 아직 희미하게 숨이 붙어있는 듯 대문을 향해 기어갔지만 이내 더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본 그슨대는 절규하며 고함을 지르지만 이미 빛은 그슨대를 삼켜버렸고 그슨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슨대의 절규 소리가 가면 쓴 남자의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껴보거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면 쓴 남자가 말을 하며 자신의 가면을 만졌습니다. 오랜 시간 가면 속 자신을 괴롭히던 상처의 고통이 오늘만큼은 느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황장군 집 마당. 황장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애병 청검을 땅에 꽂고 검의 몸을 기대어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서 흘러내린 피는 청검의 검신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피를 머금은 청검이 마치 주인의 상태를 걱정하듯 부르르 떨리는 검명을 일으켰습니다. 황장군은 가쁜 숨을 진정시키며 청검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걱정되는 것이냐? 자신을 걱정하는 듯한 청검을 바라보자 문득 청검과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비던 지난 날들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에 익숙한 청검의 무게가 다시금 느껴지는 듯했고 칼날에 비친 햇살은 옛 전장의 환영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칼날 위를 스치는 바람과 함께 전우들의 목소리와 전장의 함성이 귓가에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옛 기억에 눈을 감고 있던 황장군의 거친 숨소리가 어느덧 평온을 찾은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그 평온함에 눈을 감고 있던 황장군이 눈을 뜹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 정도로 지치다니. 황장군의 주변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황장군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닌 야차의 모습이 되어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교활함과 악독함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아침에 쳐들어 올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을 후회해봤자 이미 되돌릴 수 없기에 하늘을 보며 부디 자식들이라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이상 칼을 들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였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버텨야 식솔이 한 명이라도 살아나갈 수 있기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힘겹게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호령하던 노구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정리가 다 끝이 났습니다. 복면 무사들의 대장이 가면 쓴 남자에게 말합니다. 그는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그의 한쪽 팔은 어디로 갔는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황장군의 마지막 일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듯 수십 명의 습격 인원 중 제대로 서 있는 이는 몇 명 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깨로 호랑이를 잡았으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겠군. 주변을 둘러보던 가면스니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대풍산 너머로 떠오른 태양이 집안 곳곳을 비춥니다. 빛에 의해 드러난 황장군의 집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마치 지옥도를 연상케 하는 광경은 그날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김대감은 환한 웃음을 띠고 자신 앞에 서 있는 한쪽 팔이 없는 무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황장군 습격을 주도한 인물로 김대감에게 보고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대감, 황장군과 식솔들의 시신은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자의 말에 김대감은 손짓을 하더니 아니, 생각이 바뀌었네. 우리 흔적들만 깔끔히 정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놔두게.
누구든 나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얘 이번 기회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야. 밤새 쥐들과 새들이 그의 몸을 뜯고 누나를 파먹힌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다시는 그 누구도 나에게 대항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아야 할 테니 말일세. 말을 마친 김대감은 크게 웃습니다. 김대감의 악독함에 무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도 나쁜 놈이지만 김대감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임이 분명했습니다. 한 무신 가문이 멸문을 당하기까지는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치밀했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행했기에 이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황장군 집 담 너머로 흘러나오는 피냄새에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황장군의 참변에 대해 김대감이 이 모든 것을 꾸몄을 거라 짐작했지만 소문은 그와는 다르게 간밤에 황장군이 왕에게 받은 보물을 약탈하려던 도적대에 의해 참변을 당했고 김대감이 이를 수습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사실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도성에서 김대감은 절대자였고 그들을 지켜주던 황장군의 죽음보다 아직 살아있는 김대감의 무서움이 더 컸던 거였습니다. 한동안 황장군의 비호로 김대감의 악행이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로 김대감의 악행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보름달이 뜬 밤 황장군의 집으로 어둠이 내려앉자 그 어둠 속에서 그순대가 걸어 나왔습니다. 빛에 의해 강제로 어둠으로 돌아간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야 비로소 회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장군의 집을 바라본 그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그순대의 눈앞에는 황장군과 그의 식솔들이 아무렇게 널브러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시던 황장군은 목이 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의 머리는 작대기에 꽂혀 마당 중앙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순대의 머릿속은 터져나갈 듯한 충격과 분노로 복잡해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어야 했어. 그래야만 했어. 황장군에게 김대감을 없애자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우린 사람이지 살인귀가 아니라며 우리가 그들의 방패가 되자고 말리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말을 듣지 그랬소. 다른 사람 말은 잘만 들어주더니 왜 내 말은 안 들어줬던 게요. 혹은 말을 해보시오. 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이러고 있소. 그순대는 황장군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랜 시간 낮과 밤이 되어 수많은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해온 뜻없던 그는 이제 식어버린 몸으로 차디찬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던 그는 문득 장남인 충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어둠으로 돌아가기 전 화살에 맞은 충이 혹시 살아남아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란 희망을 품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쓰러져 있는 충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가 억눌러 왔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순대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충의 모습을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발의 비명이 조용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커다란 한옥 마당에 푸른 나비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맹렬한 날개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나비가 지나간 곳에서는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푸른 나비를 잡기 위해 버둥거렸지만 그들은 모두 붉은 꽃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름달이 뜬 저녁 김대감의 집은 웬 낯선 이의 습격으로 인해 집을 지키던 무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대감! 한쪽 팔이 없는 무사가 김대감을 찾습니다. 김대감은 무사의 부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처소로 들어온 무사가 다급하게 김대감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누가 집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뭐야? 감히 누가 이 집에 침입을 하였단 말이냐? 그것이 왜 나이로 보이는? 아이가 침입하였는데 이 소란이란 게냐? 그런데 아이가 이 야밤에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김대감의 호통에 외팔 무사가 답을 합니다. 그게 웬 아이가 무사들과 싸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말에 김대감이 어이없어하며 겨우 아이 하나 처리하지 못해 이 난리란 말이야? 그것이 워낙 신출귀몰하다 하여. 남자가 말끝을 흐리자 김대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당장 무사들을 깨워 아이를 잡아오라 하거라. 어찌 이런 것 하나 속시원히 처리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런 쓸모없는 것들. 김대감이 혀를 끌끌 차며 못마땅해 하자 외팔의 무사가 무안한 듯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키는 이곳에 아이가 들어왔다는 것이 김대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대감이 그 순대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대는 분명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가면쓴이가 분명 그 순대를 장남과 함께 처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집을 침입한 이가 그 순대란 생각이 들자 김대감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가면쓴이도 없는 마당에 이런 일이. 며칠 전 개성에 일이 있다고 자리를 비운 가면쓴이의 부재에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김대감이었습니다.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김대감의 부름에 무사 하나가 들어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지금 집안 무사들을 전부 이곳으로 모이라고 하거라. 모두 이곳을 지키라고 명하거라. 어서. 김대감의 다급한 말에 무사가 밖으로 나가 신호를 보냅니다. 한밤중에 얇고 긴 피리 소리가 울리자 무사들이 하나둘씩 김대감 처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김대감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날이 살을 가르고 무언가가 부서지고 사람들의 신음소리 등이 뒤섞여 김대감의 집은 아비규환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점차 잦아들수록 김대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턱턱 막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듯 이 순간 그가 느끼는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숱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잔혹한 유의에 불과했지만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처음 느껴보는 낯설고 이질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트르르. 문이 열리자 문 앞에는 푸른빛이 서늘한 검을 든 아이가 김대감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김대감 처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김대감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아이는 분명 황장군의 장남 충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데 김대감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죽은 황장군의 장남이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은 다급하게 무릎을 꿇더니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러시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게. 돈이 필요한가? 아님 금은 보화 뭐든 말만 하게. 내 원하는 게 있음 모두 주겠네. 그러니 그 칼을 내려놓고 말을 해봄세. 내가 황장군보다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네.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김대감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로 머리를 땅에 박으며 그슨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슨대는 김대감의 이런 모습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인간 때문에 황장군이 죽었단 말인가? 잘못했네. 내 이제 착하게 살겠네. 그러니 살려주시게. 계속되는 김대감의 절규에 가까운 애원에 그슨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맨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슨대의 손에 들려있던 검이 움직였습니다. 싹둑. 김대감의 혀가 잘려나갔습니다. 김대감이 입을 막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김대감의 두 눈 위로 청검이 스쳐 지나갑니다. 김대감이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합니다. 그슨대는 김대감의 혀를 뽑고 눈을 잘랐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김대감에게 그슨대가 말합니다. 넌 이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거라.
이 말을 한 뒤 김대감의 양쪽 귀마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풍압을 일으켜 두 귀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김대감을 뒤로하고 마당으로 나온 그 순대는 복수가 끝이 났음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분노와 공허함에 정신이 멍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근 그 순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혈령이 어느 순간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 순대는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달콤한 사탕을 보고 군침을 흘리는 어린아이처럼 이 비릿한 붉은색 피가 달콤해 보였습니다. 피가. 마을 외곽. 보름달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던 어느 날 소녀는 다시 한번 숨이 멎을 듯한 짙은 혈향을 느꼈습니다. 혈향은 마을 외곽까지 짙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급히 그 혈향이 나오는 곳을 향했습니다. 혈향을 쫓아 소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김대감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집안 곳곳은 핏자국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급히 김대감 처소로 달려갑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소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김대감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김대감은 숨을 헐떡거리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김대감에게 다가가 김대감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고문을 당한 듯 두 눈이 텅 빈 채 뽑혀 있었고 혀와 두 귀마저 잘려나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김대감의 저러한 모습에 허탈해졌습니다. 진작에 내 손으로 김대감을 처리했었어야 했는데 자신이 복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소녀의 가슴 한켠에서 끝도 알 수 없는 분노가 밀려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억눌러 놓았던 본능이 꿈틀대며 소녀의 마음을 잠식해 가자 소녀의 얼굴이 하얗게 마치 분을 바른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소녀가 분노에 휩싸이던 그 순간 밖에서 음산한 기운이 엄습하더니 무언가가 부셔지는 둔탁한 소리와 섬뜩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밖으로 나와 음산한 기운과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웬 남자가 두 눈이 붉게 물든 채 시체 더미를 향해 조금씩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악귀에 홀린 듯 이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여 가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혀 가던 남자가 무당집에서 자신을 꾸짖고 참선하며 속세를 떠나 살라던 남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이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자신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던 남자는 결국 자신도 소중한 것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렇게 살생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도 노승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피에 굶주린 악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눈앞에 남자가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 했던 남자가 이제는 본능에 사로잡혀 지체 더미로 향하는 모습에 소녀는 무당집에서 남자와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는 말,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 소녀는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김대감을 저렇게 만든 남자에 대한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등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남자는 완전히 피에 굶주린 악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소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체 더미를 향해 달려드는 남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보고 참선하며 살라더니 아저씨는 아주 제대로 복수를 했네요. 어머? 대체 이게 몇 명이야? 1명, 2명, 3? 어디서 장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신이 멀어져 가던 그 순대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곳엔 마치 분을 바른 듯 하얀 얼굴의 어린 소녀가 장난이라도 치듯 여기저기 흩어진 시체들을 세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녀의 모습에 정신을 차린 그 순대는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 앉으며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 보아하니 이제 완전히 사기가 된 듯하구나. 그 순대의 말에 장난스럽게 숫자를 세던 소녀가 호련히 사라지더니
그 순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게요. 요괴가 되니? 이런 좋은 점도 있네요. 소녀가 자신의 손을 뻗자 소녀의 손톱이 날카롭게 길어지며 달빛에 붉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길어진 자신의 손톱을 까딱까딱거리며 장난치는 소녀를 보며 그 순대는 말했습니다. 내 부탁은 아니었으나 너와 내 부모를 그리 만든 자들을 내가 처리했으니 너는 이제 그만 한을 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그 순대의 말을 들은 소녀는 참. 겨우 부모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 헛수고가 됐네요. 아저씨 때문에. 소녀가 김대감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 제 손으로 죽인다 했는데 이렇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해놓으면 제가 너무 섭섭하잖아요. 물어볼 게 많은데. 쾅! 소녀의 얼굴에 장난기가 사라지고 섬뜩한 표정으로 변한 소녀의 손톱이 싸늘한 살기를 내뿜으며 그 순대가 기대어 앉아있던 나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후드득. 나무 파편이 그 순대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도 저처럼 악귀가 되려다요? 왜 악귀끼리는 뭔가 좀 통하는 그런 게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이 달콤한 피냄새 좋지 않아요?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온 소녀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며 상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순대는 어린 소녀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소녀에게 성인군자인 척했으나 결국 자신도 복수에 눈이 멀어 기사륙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대의 표정을 보던 소녀는 이내 웃으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어요. 저 옆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를 납치하고 동생을 절벽 아래로 던진 그 가면 쓴 아저씨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없네요. 다행히 동생의 복수는 할 수 있겠어요. 소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완전히 분기가 되어버린 소녀가 여전히 나무 기둥에 기대어 있는 그 순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잠깐 바라보더니 아저씨나 저나 이제 어둠 속에 있겠네요. 서로 다시 볼 일은 없겠죠. 복수를 하려는 것이냐? 왜요? 또 말리시게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 개성으로 가보거라. 거기에 네가 찾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순대의 말에 소녀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고는 그 순대를 보고 싱긋 웃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소녀가 사라지자 어느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 너머로 어둠을 밀어내며 다가온 빛은 그날 밤의 참혹함을 보여주듯 집안 곳곳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대는 여전히 나무 기둥에 기대어 어둠을 몰아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